남편의 가방에서 발견된 낡은 사진 한 장.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새벽 5시 정순자는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순자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강태석을 바라봤습니다. 40에 가까이 함께 살아온 이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서울 외곽 언덕배기의 오래된 단독주택. 이곳은 순자와 태석이 신혼 때부터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 집은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큰딸 미영이가 태어나고 막내 아들 준호가 세상에 나왔을 때의 기쁨을 순자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지던 그 시절이 그리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집안은 정막만이 흘렀어요.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기계적인 일상이었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남편을 깨우는 일. 여보, 아침입니다. 순자의 부름에 태석이 무겁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순자 덕분에 또 맛있는 아침을 먹네라며 농담이라도 건넸을 텐데 이제는 그런 여유조차 사라져버렸어요. 고맙습니다. 태석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정중하고 차가웠어요. 순자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메말라 버린 걸까요?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태석은 신문에만 집중했고 순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에게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동거인일 뿐일까? 태석이 동네 이발소로 출근한 후 순자는 홀로 남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방들은 이미 창고나 다름없었고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만이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웃음들이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오후가 되어 순자는 집 뒤편 작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순자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물레 위에서 돌아가는 흙덩이를 바라보며 순자는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그릇들을 보면서 이것만큼은 온전히 내 것이야라는 뿌듯함을 느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 곁에 있는 걸까?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 때문일까? 헤어질 용기가 없어서일까? 이런 질문들이 순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석이 돌아왔을 때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저녁 식사, 뉴스 시청, 그리고 각자의 잠자리. 모든 게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지루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순자는 문득 소름이 돋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을까? 결혼 생활 동안 감춰온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순자를 잠 못 이루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어요. 몇 년째 미뤄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집 뒤편 마당에 있는 낡은 창고 정리였죠. 창고 문을 열자 먼지와 함께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상자들과 오래된 가구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어요.
순자는 하나씩 정리해가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의 오래된 장난감, 결혼 초기에 사용했던 그릇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품들까지. 그때였습니다. 창고 구석진 곳에서 순자는 하나의 낡은 가죽 트렁크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여기에 둔 것인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순자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의 낡은 자물쇠를 열어보니 의외로 쉽게 열렸어요.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트렁크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트렁크 안에서 나올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트렁크 뚜껑이 열리는 순간 순자의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나온 냄새는 오래된 장미향과 먼지가 뒤섞인 묘한 향기였어요. 마치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추억이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곱게 웨이브를 넣은 단발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본 순간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영희, 순자의 입에서 저절로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30년 전 이 동네에 살았던 김영희였어요. 순자보다 2살 어렸지만 동네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났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1993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모든 사람들이 남편과 싸우고 가출했다고 믿었지만 뒷말은 많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어 보니 낡은 볼펜으로 쓰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1993년 5월 18일, 우리의 마지막 날 태석. 순자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필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 40년간 매일같이 봐왔던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예쁜 나비 모양의 브로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은빛이 바랜 브로치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그 브로치를 본 적이 있었어요. 영희가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던 바로 그 브로치였습니다. 그 밑에는 손때가 묻은 작은 수첩이 하나 더 있었어요. 순자는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태석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 없지만 당신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고 숨이 가빠왔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영희와 그런 사이였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자신은 뭐란 말입니까? 수첩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영희와의 만남에 대한 기록들, 함께 갔던 장소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글들까지. 순자는 읽을수록 분노와 절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오늘 영희와 강릉 바다를 보러 갔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아름다웠다. 1993년 4월 20일, 영희가 나비 브로치를 선물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니까. 1993년 5월 10일, 영희가 울면서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순자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1993년. 그때는 준호가 갓 태어났을 때였어요. 순자는 육아에 지쳐 있었고 태석은 생계를 위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까?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1993년 5월 18일. 영희와 마지막 만남. 그녀가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순자와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영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는 그 글을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다니.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이 점심 식사를 위해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순자는 급하게 사진과 수첩, 브로치를 다시 트렁크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아직은 남편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보, 어디 계세요? 태석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순자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태석을 바라보는 순자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이 남자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뭘 하고 계셨어요? 창고 정리요. 아, 그러셨군요. 점심 먹을까요? 태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자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웃음이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얼굴은 따로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순자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그 트렁크의 존재를 잊어버린 걸까요? 순자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생각했습니다. 김영희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수첩에 적힌 마지막 날의 이야기가 진실의 전부일까요? 순자는 알고 싶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그날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태석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첩에 적힌 강릉이라는 지명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영희와 태석이 함께 갔다던 그 바다, 그곳에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새벽이 되자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태석이 아침 일찍 이발소로 나간 후 순자는 서둘러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그 수첩을 챙겼어요. 수첩 속에 적힌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릉시 사천면 해안로 127-3. 수첩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순자는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강릉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영희가 사라진 그날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갓 태어난 준호를 돌보느라 정신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도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강릉에 도착한 순자는 택시를 타고 수첩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한적한 동네였어요. 낡은 2층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에는 바다민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민박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인상이 부드러운 분이었는데 순자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손님이세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숙자라는 분 계신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이숙자인데. 누구시죠? 저는 정순자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순자가 자신을 소개하자 숙자의 눈이 커졌어요. 뭔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순자. 혹시 강태석 부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요? 숙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겠네요. 민박집 거실로 들어간 순자는 숙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숙자는 차를 우려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순자가 되묻자 숙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태석이와 영희. 그 일 말이에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제 우연히 오래된 트렁크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서 사진과 수첩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희와 제 남편이 정말 그런 사이였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는 제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 아이가 태석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태석이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아이까지 있었잖아요. 영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영희가 사라진 건가요? 숙자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993년 5월 18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희가 여기로 왔거든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요. 태석이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나요? 영희가 말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겠다고요. 그런데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희가 바다로 나갔어요. 혼자서요. 저는 잠들어 있어서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영희가 없더라고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영희가 처음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소식이 왔어요. 영희가 속초 해변에서 발견되었다고요. 다행히 살아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했어요. 무슨 상태였다는 거죠? 숙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더라고요. 바다에 빠져 있다가 구조되었는데 그 충격으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영희는 지금 살아있어요. 춘천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가끔 찾아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어요.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살아있다니, 그리고 기억을 잃었다니. 태석이도 알고 있나요? 물론이죠. 태석이가 그 보호시설 비용을 대고 있거든요. 벌써 30년째요. 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30년간 영희를 돌봐왔다는 걸까요? 그럼 가계부에서 받던 그 정기 송금이 보호시설 이름이 뭔가요? 춘천 마음쉼터예요. 하지만 숙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를 만나신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까요? 그 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순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겠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숙자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부인,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태석이도 나름대로 고생했을 거예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생이라. 저는 30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바다를 바라보며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30년간 그녀를 돌봐왔다는 충격적인 진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이제 남편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태석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 평온한 얼굴 뒤에 30년간 숨겨온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점심때 집에 없으시더군요. 태석이 무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저녁 드실까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면을 쓴 일상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그 트렁크에 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순자가 사진을 태석 앞에 내밀자 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태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창고에서 오래된 트렁크를 찾았어요. 이 사진과 함께 수첩도 있더군요. 당신 필체로 쓰인 수첩 말이에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 기억나세요? 태석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은 공허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무거운 짐이 드러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자야. 김영이죠. 30년 전에 사라진 그 여자 말이에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세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영희입니다. 태석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 뒷면에 쓰인 글도 당신이 쓴 거군요.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이에요. 순자는 사진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더욱 깊게 숙였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잠든 후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어요. 반드시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순자는 오래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년 5월 18일 같은 날짜에 일정한 금액이 송금되어 있었어요. 수취인은 춘천 마음쉼터였습니다. 역시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숙자가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30년간 영희를 돌봐왔다는 것 말입니다. 통장의 첫 송금일을 보니 1993년 6월부터 시작되었더군요. 영희가 사라진 직후부터였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석이 이발소로 나간 후 순자는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춘천 마음쉼터, 그곳에서 영희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춘천 마음쉼터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정신건강보호시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접수처의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김영이라는 분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영희 씨요? 면회객이신가요? 네. 오래된 친구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영희 씨는 일반 면회가 어려워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강태석 씨와 관계가 있으신가요?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석은 제 남편입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어머, 그러시군요. 강태석 씨가 영희 씨의 후원자세요.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가끔 전화로 안부도 묻고 계시거든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안부까지 묻고 있었다니. 영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어요. 영희 씨의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희 씨는 심각한 기억상실증을 앓고 계세요.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이미 30년이 지났거든요.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예전을 떠올리는 듯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의사의 안내로 순자는 영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용 거실에 앉아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매는 여전히 예전 김영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 정순자야. 기억 안 나. 영희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순자의 손을 보더니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을 때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말이에요. 이제 남편과 최종 대결을 벌일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춘천에서 돌아온 순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희를 직접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30년간 숨겨온 거대한 거짓말의 실체를 목격한 것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태석은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어디 갔는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태석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춘천이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천에서 뭘 하고 오셨습니까? 영희를 만나고 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태석은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요? 30년 동안 무엇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이제 와서 설명하시겠다고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당신이 매달 보내던 그 돈, 영희를 위한 거였죠? 가계부에서 빠진 그 돈들 말이에요. 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사실이죠? 맞습니다. 태석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지난 30년간 당신은 저와 아이들을 속이고 다른 여자를 돌봐왔다는 말이네요?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순자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때 상황을. 무슨 상황이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상황 말인가요? 태석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순자는 태석 앞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다요. 태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겨울이었어요. 영희가 이발소에 처음 왔을 때 그 아이는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술만 마시고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정심이었어요. 이발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어요. 영희도 저도 서로를 위로하게 되었고, 그게 사랑으로 변했어요. 그럼 1993년 5월까지 계속 만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태석은 고백을 이어갔어요. 영희는 자꾸 저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했어요. 당신과 헤어지고 자기와 함께 살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미영이와 갓 태어난 준호를 어떻게 버려요? 그럼 영희는 어떻게 되었나요? 왜 그날 바다로 갔을까요? 순자의 질문에 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5월 18일 영희가 마지막 통첩을 했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요. 그래서요? 저는 영희에게 말했어요. 가족을 버릴 수는 없다고, 우리 관계를 끝내자고요. 태석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영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럼 영희가 바다에 빠진 건 당신 때문이네요?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자살을 시도한 건지 아니면 실족 사고였는지. 하지만 제 잘못인 건 분명해요. 태석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영희가 구조되었을 때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한 거군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영희가 그렇게 된 건 다 제 때문이니까요. 순자는 일어서서 태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죄책감이라.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 옆에서 평생 헛개비처럼 살아온 저라는 여자는 대체 뭐였나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 없을 때 당신은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자란 후에도 계속 그 여자를 돌봐왔다는 말이네요. 순자야, 제발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30년이에요. 30년. 그동안 저는 당신을 믿고 살았어요. 가끔 늦게 들어와도,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도 당신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태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당신 마음속엔 항상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순자는 눈물을 쏟으며 외쳤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평생 혼자서 사랑했던 바보 말이에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와요? 제가 허비한 인생이 돌아와요? 순자는 더 이상 태석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침실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영희의 모습이 떠올랐고 태석의 고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새벽이 되어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남자와 함께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태석의 죗값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순자는 며칠간 말을 잃었습니다. 태석과 마주치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서 작업실에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물레 위에서 돌아가는 흙덩이를 바라보며 순자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30년간 쌓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도자기를 빚으면서 순자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을까?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 때문이었을까? 아이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였을까? 작업실 창문으로 보이는 마당에서 태석이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칠째 순자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하고 있었지만 순자는 계속 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어요. 순자는 물레를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 걸까? 순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태석에게 복수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영희를 원망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싶은 걸까요? 그때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건 복수도 원망도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저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태석이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순자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 끝이라.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에게 우리는 언제 시작된 거였나요? 문 너머로 태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영희와의 일은 과거야. 지금은 당신하고. 과거라고요? 순자는 문을 열고 태석을 마주봤어요. 당신에게는 과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현재예요. 30년간 모르고 살았던 현실이 지금 제 앞에 있다고요. 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아직도 그곳에 있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그 여자를 돌보고 있고요. 그건 책임감 때문이야. 책임감이라. 그럼 저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 갔나요? 순자의 질문에 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며칠간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 순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20살 때의 순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왜 그렇게 슬퍼해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걸요. 꿈에서 깬 순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저 춘천에 다시 가볼 거예요. 왜? 또 영희를 만나러?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예요. 태석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이유인데?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 결정을 말씀드릴게요. 순자는 다시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분노나 절망이 아닌 차분한 마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춘천 마음쉼터에 도착한 순자는 담당 의사에게 부탁했어요. 영희와 조금 더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혼자서 말이에요. 의사는 조금 망설이더니 허락해 주었어요. 순자는 영희가 있는 공용 거실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희야, 순자가 다가가자 영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반응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나 정순자야. 기억은 안 나겠지만 우리 예전에 친구였어. 순자는 영희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같이 웃었던 날들이 있었어? 시장에 장 보러 가서 떡볶이 먹고 목욕탕에서 때밀고 영희의 눈에 뭔가 반응이 일었어요. 희미하지만 감정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영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영희야, 나는 이제 알았어. 태석이와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영희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지만 손을 꼭 잡았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배신감도 들었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사랑이라는 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당신도 고통스러웠을 거야. 남편이 있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리고 태석이도 힘들었겠지.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으니까.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영희야, 이제는 그만 아파하자. 우리 모두 그만 아프자. 순자는 영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영희도 서툴지만 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영희야, 내가 다시 친구가 되어줄게. 이제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했지만 마음은 통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복수도 원망도 아닌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춘천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거라고 말입니다. 순자는 춘천에서 돌아온 후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함께 가야 해요. 어디를 말하는 거야? 춘천이요. 영희를 만나러 말이에요.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내가 가야 하는데? 30년간 숨어서 돈만 보내왔잖아요. 이제는 직접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야, 영희는 기억을 잃었어. 나를 봐도 모를 거야. 그래도 가야 해요. 당신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영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태석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순자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가자. 이틀 후 순자와 태석은 함께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춘천 마음쉼터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가 나와서 맞이했어요. 강태석 씨시군요. 전화로만 통화하다가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태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상태는 어떤가요?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정순자 씨가 다녀간 후로 감정 표현이 조금 늘었거든요. 의사의 말에 순자와 태석은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네, 미미하지만 변화가 있어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 표정이나 반응이 예전보다 풍부해졌어요. 세 사람은 영희가 있는 공용 거실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늘 그랬듯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영희야, 왔어? 영희가 고개를 돌리더니 순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어색한 미소였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태석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영희의 시선이 태석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영희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영희야,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영희는 태석을 한참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태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석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해갔어요. 그때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비겁했어. 가족 때문이라는 핑계로 널 혼자 떠나보냈어. 영희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지만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30년 동안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 후회했어. 그날 널 붙잡지 못한 걸, 너를 지키지 못한 걸. 태석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계속 울었어요. 순자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질투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태석 씨,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그리고 그만 아프세요.
태석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어요. 순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만 아픕시다. 영희도, 당신도, 저도.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희야, 이제 됐어. 태석이가 와서 사과했으니까. 이제는 평안해도 돼.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태석의 손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석이 조심스럽게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30년간 얽혀있던 복잡한 감정들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놀라운 일이네요. 영희 씨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겠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순자는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앞으로 내가 자주 올 거야. 우리 다시 친구하자. 이제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영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석도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나도 이제 당당하게 널 만나러 올게. 더 이상 숨지 않고 말이야. 영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말은 못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영희는 간병인과 함께 왔는데 커피 향을 맡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가 태석에게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영희를 포기할 수 없었는지 말이에요. 순자야,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어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잊을 수 없는 건 말이에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 모두 말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어요. 영희도, 당신도, 저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영희가 순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해가 저물 무렵 세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간병인과 함께 병원으로 돌아갔고 순자와 태석은 서울로 향했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순자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태석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분명 달라질 거예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과 마주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춘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태석과 함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원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태석 씨, 저 강릉으로 이사 갈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며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태석은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강릉으로. 갑자기 왜? 도자기 공방을 열고 싶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건 당신이 결정하세요. 따라오셔도 되고, 여기 남아 계셔도 되고요. 태석은 한참을 말없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의 얼굴에서 더 이상 예전의 의존적인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 같았어요. 언제 떠날 거야? 다음 주요. 이미 강릉에서 작은 집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혼하자는 얘기야?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떨어져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서 말이에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정말로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큰딸 미영이와 막내 준호가 와서 도왔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부모의 분거 소식에 놀랐지만 순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엄마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순자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가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자신의 길을 찾아야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서로에게 의존해서 살았던 것 같아. 강릉에 도착한 순자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2층 주택을 임대했어요. 1층은 도자기 공방으로 2층은 생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나만의 공간이 생긴 거죠. 공방을 꾸미면서 순자는 생각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서울에서는 늘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고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 후 순자는 춘천 마음쉼터를 찾았습니다. 영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영희는 순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영희야. 나 강릉으로 이사했어. 바다 근처에 도자기 공방을 열었거든. 순자가 말하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놀러 올 수 있을까? 바다도 보고, 도자기도 만들어 보고.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니 외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좋은 변화네요. 영희 씨에게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강릉으로 놀러 오세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순자의 제안에 영희가 두 손을 모아 기뻐했어요. 일주일 후 영희가 간병인과 함께 강릉을 찾았습니다. 순자의 공방을 보더니 영희는 신기해했어요. 물레 앞에 앉혀주니 어색하지만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순자가 영희의 손을 잡고 도와주었어요. 영희는 말은 못했지만 도자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바다를 구경했어요. 영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영희야. 말했어. 정말 말했어. 순자가 기뻐하자 영희도 웃었어요. 비록 더 많은 말은 못했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무렵 태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야, 나도 강릉을 가고 싶어. 왜요? 서울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그리고 영희도 가끔 만나고 싶고.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이발소는 정리하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말이에요. 알겠어, 그렇게 할게. 두 달 후 태석도 강릉으로 왔습니다. 순자의 공방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이발소를 열었어요. 둘 사이의 관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부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을이 되어 순자의 도자기 공방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방 벽에는 순자가 직접 만든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여서 만든 화분이었습니다. 작품 옆에는 작은 팻말이 있었어요. 깨진 조각으로 다시 빚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공방 개업식 날 영희도 왔어요.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고
도자기 만들기에도 재능을 보였어요. 순자야, 고마워. 나 새로운 삶 살 수 있게 해줘서. 영희가 어눌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말이야. 순자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태석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순자야, 영희야 고맙다. 너희 둘 덕분에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다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인 시간을 갖게 되었다. 깨진 것들도 다시 빚으면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앞으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까 기대하면서 말이에요.